자, 오늘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거우시네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표정이. 네, 뭐 항상 마음이 그렇죠. 네. 좋을 때는 조금 웃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빠졌을까요?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소비 부진 우려 완화 그리고 7월에 산업 생산 호조에도 불구하고 7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선물은 동시 순매수 출발했지만은 코스피 200 중심의 기관만 현물 매수세가 아침에 유입이 됐는데요. 한 15분 정도 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세 유입됐지만은 기관이 다소 또 선물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다소 이제 기술적인 저항선에 좀 다다랐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201선 정도 이제 기술적인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안팎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0시를 지나면서 기관 외국인 선물 동시 매도 전환되면서 양시장 마이너스 전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0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제한적인 현선물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가 워낙 거세게 나오면서 낙폭이 확대됐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산업 생산 호조와 그리고 주택 지표 부진 이렇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파적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이 지수 상단 제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추이가 사실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언급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이제 전방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반등이라든지 철강 유통 가격 반등에 따른 철강 업종 그리고 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 가스업 그리고 증권이라든지 미국의 소비 부진 우려가 완화되면서 섬유 의복도 괜찮았고요. 다만 이제 종이 목재나 음식료, 의약품 등 경기 방어주 그리고 운주 장비나 전기 전자 업종 등 경기 민감 주력 수출 업종의 약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오후 들면서 외국인 양시장 현물 동시 매도로 이제 낙폭이 확대됐고요. 2시 15분경에 뭐 북한이 오늘 새벽에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시장에 크게 영향은 사실 미치진 않았습니다. 네. 2시 30분경에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을 약 4,700억대 정도 규모로 매도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양시장 현물 매도세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조금 소폭 다소 줄였고요. 코스피 200 기준 약 800억대 정도로 순매수를 전환하면서 동시효과 때 종목을 많이 또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이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국내 지수도 다소 좀 단기적인 부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벽에 내일 3시 정도죠. FOMC 의사록 관련된 공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연준의 긴축 강도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와 좀 달리 연준의 스탠스가 좀 다르게 나온다면 이 괴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일 코스피는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홍콩 항생지수나 일본 니케이 지수도 1%대 이상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중화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이 있었고요. 반면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1,300원대에서 등락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순매도 전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승세를 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다소 조금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 방지 법안 관련된 통과 때문에 오히려 해석이 다소 좀 늦게 다른 시각으로 해석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세제 혜택 제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주들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FOMC 의사록 공개되는 거 외에는 소매 관련된 지표 발표 하나 있는데 뭐 월마트나 홈디포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소매 쪽에 있어서 흐름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월마트도 다시 그 가이던스를 낮추었다가 다시 올려잡는 식으로 네.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 월마트도 주가가 꽤 많이 반등을 줬기 네. 때문에 그러한데요. 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이벤트가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전치는 전월비 1% 증가 그리고 전망치는 0.1% 증가로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경기 둔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일 오전 3시죠. 새벽 3시에 FOMC 관련된 7월 의사록을 좀 확인하면서 이 멘트에서 어떤 키를 좀 힌트를 줄 것인가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 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업종별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의료 관련된 섹터에는 좀 상승이 나타났어요. 네. 네. 뭐 역시나 이제 패션 2분기가 전체적으로 비수기입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료 업종이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역시 이제 뭐 거리두기가 완화도 되고 외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빨리 무더워지니까 또 옷도 좀 사입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국내나 국내 여행이 또 활발해지면서 의류 소비에 대한 지출이 다소 좀 커진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네. 또 3분기로 들어가면 역시나 이제 성수기 진입을 이 하반기로 갈수록 진입을 합니다. 보면 다만 이제 고물가 압력 속에 신발 등의 가격 상승 때문에 또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느낌도 있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심리도 좀 좋지 못한 분위기로 살짝 가는 분위기에서 약간 재고가 또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원화, 국제 면화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2일 기준으로 뉴욕 국제 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면화 원면 가격이 7월 만기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1.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약 33% 급등한 가격이고요. 2011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봉쇄로 중국 쪽에서 인력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크게 오른 인건비, 그다음 해상 운송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운동화, 의류의 일부 상품 가격을 최대 18%나 인상 단행했습니다. 나이키 자회사인 컨버스 같은 경우도 지난 6월부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운동화 가격을 7에서 10% 이상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면 가격 추이를 가져오니까요. 좀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원면 가격 추이가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2000년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소 조금은 최근에 7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약간 꼭지점에서 약간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2000년, 2021년을 비하면은 상당히 원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죠. 이게 이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 원부자재 관련된 부담이 있는 거고요. 이 다올증권 관련된 그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OEM 관련된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영웅무역과 한세실업 관련된 이제 차트를 제가 좀 다올증권 관련된 쪽에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브랜드 의류보다는 OEM 쪽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더불어서 의류 수출 판매 액수를 원화로 환산한 과정에서 매출이 크게 환산했다. 그러니까 결국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제품 단가 인상도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 중심의 기업에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월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1,300원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영향도 분명히 2분기에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이 재고를 보면 영업무효 원재료 재고나 오더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대부분 다 원재료 재고 같은 경우는 오더가 확정되면 원재료가 들어옵니다. 재고를 쌓았기 때문에 이 3분기 원재료 관련된 재고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2분기 피크아웃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3분기까지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원재료 재고 추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3분기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실적도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 도는 것 같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원재료 재고나 오더 추이를 보면 3분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OE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재료 재고는 이 계약이 성사됐을 때 원재료를 재고를 만들기 때문에 계약이 그만큼 오더가 들어와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4분기는 또 이제 겨울 옷을 만들면 단가가 높거나 좀 비싼 옷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2분기가 피크아웃이라는 논리가 약간 꺾이면서 오늘 주가 부분들이 OEM 쪽으로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OEM 업체들 같은 경우 좀 참고해서 보실 만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OEM 업체는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고 실제 옷을 파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옷을 파는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그 소매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재고를 먼저 쌓고 있는 단계들이고 많이 팔기 위해서 OEM 업체들한테 주문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소매 판매 업체로 넘어간 재고들이 이제 실제 소비자단으로 이제 팔려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받았던 거는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면서 지금 소매 업체들이 쌓아놓고 있는 재고들이 실제 소비자까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3분기 이후에는 이 의류 업체, OEM 업체한테 주문하는 주문량이 줄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장님 설명 주신 대로 현재 뭐 2분기 실적 분위기나 원재료 재고 상황들을 봤을 때는 3분기에도 오더 상황 자체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뭐 해석들이 오늘 시장에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만에 있는 피어 그룹과 비교들이 많이 되는데 근데 대만에 있는 한세실업과 영업묘 피어 그룹들 데이터들도 상당히 견조한 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원달러가 높은 환경에서는 수출이 대부분인 이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혜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명한 2분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소비자 단에서 얼마나 소비를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분기에 매출량이 또 조정이 그렇죠.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뭐 관련주라고 일컫는 테마성 종목들이 오늘 엄청 또 많이 올랐죠. 네, 뭐 표를 바로 보여주십시오. 네. 뭐 지금 독일의 그 TTF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인데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미국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장중한 때 MMBTU 기준으로 이게 열량 단위입니다. 네. 당 그 9.24달러까지 전일 대비 5.7% 정도 상승을 했고요. 7월에 2008년 이후 최고치인 9.75달러대로 오른 이후에 또다시 14년 만에 최고치 근접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과 유럽 역시 가스 수요가 늘고 유럽의 아시아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 가스 대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미국 가스 가격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6월 달에 이제 그 프리포트 관련된 미국 쪽의 터미널에 이제 그쪽에 화재가 나면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LNG가 못 가니까 유럽은 급등. 당시에 미국의 천연가스는 재고가 남으니까요. 수출을 못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뭐 미국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둘 다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독일의 그 전기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전력 가격인데 최근에 라인강이 마르고 있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연료 수송에 문제가 생기면서 독일 전력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조라든지 가정에도 물론 전력 수요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 이 기간 산업에도 상당히 좀 전력이 상당히 모자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렇게 독일 쪽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좀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 라인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라인강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네. 그 가운데 보면은 이 분위기가 보니까 이제 콜론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이스버그하고 그다음에 카우프 이런 이제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좀 보이는 카우프 KAUB 이렇게 돼 있는 카우프 이게 이쪽 지역이 상당히 지금 가장 수심이 낮다 그래요. 네. 라인강 수심이. 근데 그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 밑으로 좀 보여주시면은 이 물의 이제 수심에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이 보여주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 지역별로 이제 지금 수심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보면 콜로그네 이쪽 지역은 보면은 90cm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가운데 두이스버그 같은 경우는 1.5m.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1.5m 정도가 되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 정도라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우프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40cm까지 떨어져 있어요. 거의 뭐 53cm, 40cm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거의 말랐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현지 유럽 쪽에 이제 중개인들 이제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중개인들이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갔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가 지금 액화 천연가스 LNG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가스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중개업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2월 5일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도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은 또 러시아산 원유 같은 경우도 일평균 약 500만 배럴 정도가 보험에 적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7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40에서 60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은 뭐 원유에 대한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된 걸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관련주로 언급되어 있는 그 GSE나 뭐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서울가스, 뭐 경동도시가스, 뭐 GS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근데 조금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다음 표를 보시면 조금 다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EU의 국가별 천연가스 재고율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조선업 A2G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서
자료가 올라와 있길래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따왔는데요. 이 보시면 EU의 제일 위에 보시면 EU의 전체적인 그 천연가스 재고율이 약 75% 평균적으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1월까지 80% 이상 채우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8월 중순 정도인데 그래도 평균 75%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보시면은 EU 가운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86.6%까지 채워졌고 그 밑에 독일 같은 경우는 77.3%까지 채워졌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천연가스 재고가 상당히 그래도 좀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58%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뭐 라트비아 같은 경우도 55%.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천연가스 재고율이 아무튼 굉장히 좀 노력을 하면서 80% 이상 올리려고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이 항만 쪽에 유럽 쪽에 보이는 항만 쪽에 EU 전역에 지금 약 25개의 FSRU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건데 특히 이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 LNG 터미널이 아예 없습니다. 그 지상에. 그러니까 이제 해변 쪽에 이제 땅에다가 이게 LNG 터미널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LNG를 갖고 와서 뭐 저장을 하든지 뭘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LNG 터미널을 만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도 몇 년 걸리고 하기 때문에 힘든데 그 FSRU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중고 LNG 선을 개조해서 이 그 배에다가 이제 해상 위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한 1, 2년 정도인가요? 굉장히 좀 짧은 기간에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EU 전역에 한 25개의 FSRU가 설치를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설은 올해 말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앞으로 그리스에 5개, 그다음 네덜란드에 2개,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2개 이렇게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조금 잘 넘어가면 LNG 관련된 수급에 대해서 리스크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이 사실은 굉장히 고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FSRU가 이제 설치가 이렇게 많이 되면 이제 중고 LNG 선박이 전환되니까 또 LNG 관련된 발주도 좀 더 신규 발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어떻게 정말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변수이긴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천연가스를 끌어올리는 어떤 여건에서 상당히 EU나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상황이 급한 정황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오늘 새벽에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이 원래 이제 그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했던 가장 뭐 적극적이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쵸.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세 개의 원전이 원래 올해 연말에 이제 가동 종료를 하기로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 이 세 개의 가동을 연장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제 폐쇄하기로 했던 것들을 계속 연장하는 추세라서 일단은 올 겨울을 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거의 총력으로 끌어쓰는 단계가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여름에 가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지만 겨울을 앞두고서 미리 지금 가스 탱크들을 최대한 채워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들이 좀 몰리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장님 설명 주셨던 것 중에 이 가스라는 게 원래 기체인 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액체화. LNG를 액화시켰다가 다시 쓰려면 이제 기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 주신 FSRU라는 형태의 이제 이게 원래 메인으로 쓰는 뭐 재기화 장치는 아닌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가장 좀 단기간에 재기화 시설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대안으로 일단 1, 2년 정도는 그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에너지 관련해서 너무나 좀 급변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올겨울에 뭐 제대로 난방 틀 수 있을지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좀 꽁꽁 싸매고 가시거나 네,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올겨울에 안 가는 게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들은 뭐 계속 나오는데 더 이 시장이 빨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전해졌네요. 네, 이제 결국 중국 소재를 못 쓰게 미국이 만드는 분위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수급을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또 소재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바깥쪽으로 유출 안 시키기 위한 뭐 국가들의 또 약간 뭐랄까 자국의 어떤 그런 소재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 그 뭐 아니면 비싸게 받든지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이제 폐배터리를 좀 더 사업을 앞당겨야만이 그 소재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활용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뭐 장기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국가인데요. 지금 배터리 관련된 시장 규모에 대해서 표를 가져왔는데 그 쉽게 보이실 겁니다. 표를 띄워주시면 보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KB증권 그리고 현대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인용된 자료인데 시장조사기관 그 SNE 리서치에 따르면 조금 뭐 2019년 20년 지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4천억에 불과했지만은 30년에는 21조 원, 그리고 2040년은 8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4기가와트였던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30년에 415기가와트까지 연평균 40% 이상 계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폐배터리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비캠, SK이노베이션, 뭐 선일하이텍 등 이 관련된 관련주가 보였는데 결국 2차 전지 전통적인 2차 전지나 소재 쪽은 조금 좋지 못했고요. 이 폐배터리 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쏠린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폐배터리 얘기 그리고 사료 얘기도 오늘 뭐 새롭게 전해진 게 있었네요. 네, 이제 우리가 곡물 가격이 계속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스팟 가격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재료 수입 가격 상승의 가곡 상품 물가 영향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따르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 단가 상승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 스팟 가격이 곡물 가격이 그렇게 빠지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 연구원에 따르면은 2분기에 고점을 나타냈던 국제 곡물 가격이 3분기 수입 가격에 반영되면서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2분기보다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서를 냈고요. 또한 4분기 수입 단가는 3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지지만 2분기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국제 곡물 가격은 수입 가격이 현재 스팟 가격보다는 3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가격이 5월 이후로 피크를 찍고 빠지고 있지만 스팟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그게 3에서 6개월 뒤에 수입 가격으로 반영되니까 3, 4분기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4분기 정도부터는 아마 원재료 가격은 분명히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산업이나 한일사료, 뭐 대주산업, 한탑, 팜스토리, 팜스코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던 사료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그 곡물 가격을 좀 보여주는 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뭐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네. 좀 표를 띄워주시면 뭐 밀이나 옥수수, 대두, 쌀 보시면 대부분 다 빠지고 있죠. 그런 분위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급격하게 지금 5월 피크를 찍고 대부분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이 빠지고 있는 이 가격이 반영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4분기부터 이제 음식료 가격에 이익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최근에 보면 아직도 가격 증가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품목들이 꽤 있거든요. 음식료 업종들이. 그래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3분기까지도 올라가는데 이 원재료 가격이 4분기 이후부터 빠진다고 보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니까 음식료 업종이 지수가 못 오르고 되게 횡보하거나 뭐 조정을 받거나 이럴 때는 이익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구간에서 음식료 같은 업종들이 생각보다 좀 길게 주가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주가가 3, 4%대 하락했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 감축 그 법안 내용에 뜯어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매출 구조에서. 그렇긴 하지만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이제 전기차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이제 뭐 중국산을 배제하면 한국이 반사이익이야 이렇게 단순 구조로 생각해서 뭐 주가가 막 올라갔던 며칠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구조는 아니라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역시나 이제 이 부분에서 전기차 혜택이 빠지면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그 어떤 뭐 제조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사용한 그리고 어떤 서로의 수출입 계약과 관련된 미국과 관련된 어떤 국가들과 거래를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한국산 전기차가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중인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 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바로 빠지게 되면은 뭐 판매량 저하뿐만 아니라 뭐 내년에 아이오닉 6라든지 EV9 이런 신규 라인업 투자도 아마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뭐 계획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나 2차 전지, 테마, 그다음에 완성차 이쪽이 좀 좋지 못했는데요.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장중에 이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 방지 법안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이제 짧은 코멘트를 냈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본격화는 아마 이 법안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이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걸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조건도 차량 가격은 완화를 한 반면 살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차 소득 기준이 까다롭고 가격 허들이 생겼기 때문에 고가 위주의 현재 전기차 출시 라인업이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 수령을 염두에 둔 그 중저가 모델 출시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중국 견제와 그다음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엄격해진 소재나 그다음에 생산지 요건 때문에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배터리 광물 소재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가공되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생산과 조립도 상당 부분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두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미달할 때마다 보조금이 삭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아진다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배터리 광물 소재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가 추출되거나 가공돼야 된다. 이 부분은 2023년에 40% 정도 적용이 될 것 같고 2027년이면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생산과 조립도 상당 부분 북미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아마 전기차 생산 관련된 거점이나 부품 기준이 23년도에는 50% 그리고 2029년은 100%까지 다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상향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진 중인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설비에 대한 스케줄이 상당히 좀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도 있었죠. 네, 오늘 그 와중에 이제 네. LNF가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표를 보여주시면 뭐 간단하게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뭐 이 실적 성장은 뭐 이미 이제 주가에 녹여져 있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고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간단하게 그냥 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IR 관련된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Q&A가 있었는데 여기서 올해 연간 매출액을 4조에서 4.5조 정도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시장의 컨선이 올해 매출이 3조 7천억 정도의 컨선이었는데 이 그 Q&A 시점에서 올해 연간 매출을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로 강력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표력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매출은 7조 원, 그리고 2024년은 매출 11조 원까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달러 환율 기준이 1,250원 기준으로 한 매출이니까 만약에 환율이 1,300원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건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LNF가 자신감을 굉장히 피력했던 뭐 Q&A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 관련 법안에서 그 광물 자원의 탈중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수소나 리튬은 이미 남미 칠레에서 수급하는 중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창구로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 방지 법안 관련된 리스크는 리튬 부분은 굉장히 낮다 언급을 했다고 그러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매장량 2위인 호주에서도 조달 검토하고 있어서 이거 가시화될 거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니켈에서의 비중을 상당히 낮추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그렇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부분은 현지 생산이 뭐 필수적인데 최근에 이제 레드우드와의 협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레드우드와의 협업 관련된 상당히 가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양극재는 뭐 현지 생산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지 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하이니켈 기술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승인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있지만 양극재 관련된 협업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판가 상승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 3분기 프라이싱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판가를 10에서 15% 정도 판가 상승을 이미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분기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이 판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데 판가 관련된 전가 관련된 레깅 효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뒤로 미루어서 판가가 이제 적용되는 레깅 효과는 보통 한 2, 3개월 정도니까 한 개 분기 뒤에 실적단으로 바로 이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분기 실적단이 상당히 또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 방지 법안의 광물 자원의 탈중국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 쭉 들어봤고 반도체 쪽에서는 좀 수출 관련한 어두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네, 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반도체 수요 약화 계속 이야기가 되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문제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리서치 전문인 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이 디램 수요가 내년에 비트 그로스, 그러니까 이제 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이 비트 그로스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인 8.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공급은 14.1%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사실은 공급 우위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지금은 반도체 업계 올해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14%에서 7.4%로 그 가트너 같은 경우가 대폭 내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서치 업체인데요. 이렇게 이제 내렸고요. 내년에는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니까 전반적인 업황은 반도체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 부분인데 이 연말 계속적으로 재고 조정 관련된 이야기가 연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프로세서 관련된 하락도, 가격 하락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제품 또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에 나왔던 재고를 좀 빨리 떨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빨리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마침 지금 신제품과 관련된 라인업에 대해서 각 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신제품 출시 관련된 일정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신제품을 내면서 어떤 시장의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마침 밤늦게 이제 일정이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AMD 같은 경우는 현지 날짜로 8월 29일 날 차기 그 레이젠 관련된 프로세서 공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새로 도입되는 젠4 관련된 아키텍처에 대한 디테일이 공유될 전망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아키텍처는 이제 차기 서버 CPU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지 날짜 9월 20일 날 그 GPU 기술 컨퍼런스 및 어널리스트 데이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통상 이제 GTC에서는 미래 기술이나 신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에 뭐 호퍼 GPU라든지 옴니버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차기의 PC GPU RTX 40 시리즈 이게 공개가 점쳐지고 있다니까 신제품 출시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텔 같은 경우도 현지 9월 27일에서 28일까지 인텔 이노베이션 이벤트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인텔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기술 현황을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DDR5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로드맵에 대한 업데이트 동반 예상되고 특히 이제 차기 PC CPU로 되는 랩터 레이크 관련된 언급이 전망되는데 이게 어떻게 또 이야기되냐에 따라 이제 DDR5 관련된 모멘텀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역시 이제 뭐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데 워낙 인텔이 이제 말을 못 지켰어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한다 하는 게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냐 부분은 남아 있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들 정말 보여준다면 새롭게 DDR5 관련된 모멘텀이 좀 당겨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분위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반도체 쪽의 어떤 단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8월 말 9월 달에 좀 있다는 점도 저는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우리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SK하이닉스는 10만 원 확 회복해서 확 또 올라가고 이제 제발 6만 전자에서 좀 하반기에는 탈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군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